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수카블라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크라이나 말이라는데 이거 우크라이나 욕이라는데 들으셨어요?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했다는데 입 모양을 보니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험악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거기서 나온 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앞으로 이거 어떻게 돼가는 건지 두 분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식 알라이오 인스티튜트 대표님 그리고 김회연 빈크립토 한국일본 리더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파국이 난 거죠 지금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은 김회연 리더님.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제가 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영상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주요 장면을 제가 좀 뽑아왔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면서 넘어가시죠. 일단 상징적으로 이 보여주는 장면이 당신 왜 정장 안 입고 왔습니까? 네, 하고 따지는 네. 근데 이제 출입 기자도 아니고 이제 그 백악관이 출입 기자 제도를 바꾸면서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된 한 인플루언서라고 할까요? 뭐 유튜버 뭐 아무튼 그런 유튜버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그냥 유튜버죠? 뭐 인플루언서 어떤 좀 정치 유튜버죠? 예, 그렇게 봐야겠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질문을 받는 순서도 아닌데 당신은 왜 정장을 안 입었습니까? 그 대통령이랑 다 있는 자리에서 한 거잖아요. 그거. 자, 처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저 젤렌스키가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더니 트럼프가 이 사람 잘 차려입었네. 분명히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잘 차려입지 않았다는 거. 하지만 서막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백악관에 들어가서도 오벌 오피스에 들어가서 집무실에 들어가서 앉아 있을 때에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죠. 왜 정장을 안 입죠? 정장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질문인데 우리 대통령이 만약에 어떤 상징적인 옷을 입고 그 자리에 갔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면 속상하겠죠. 그다음 벤스 부통령이 저 모두에게 들으라고 한 말입니다. 평화 번영으로 가는 길은 외교다.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했더니 여기에서 젤렌스키가 빡 돌았어. 속된 말로. 제가 그 말은 못하네.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가 하는 말이 2014년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상당 부분을 점령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아무도 그를 저지하지 않았다. 정전 협정 맺었는데 걔는 우리를 죽였고 포로 교환 협정했는데 포로를 돌려보지 않았다. 이보시오 JD 벤스의 그냥 이름을 불러버린 거죠. JD 무슨 외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JD 벤스가 또 거기에 대해서 지지 않고 빡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미국 언론을 앞에 두고 이 문제 제기하는 거 무례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쟁 종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고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젤렌스키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다. 하지만 당신들은 훌륭한 바다, 대서양이 있고 그걸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에는 당신들도 느낄 거다. 전화가 여기까지 올 거다. 전쟁이 여기까지 닥칠 것이다. 러시아의 영향을 여러분도 받을 것이다. 미국은 안전할 것 같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네요. 축복을 빈다. 그랬더니 God bless you. 거기에서 이제 트럼프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트럼프도 갑자기 확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화염과 분노. 우리가 뭘 느낄 그러니까 그걸 느낄 거다. 그 문제를 느낄 거다 그랬더니 우리가 뭘 느낄 거라고 말하지 마라. 당신이 그런 얘기할 처지가 아니다. 당신한테 카드가 없다. 우리랑 해야 그제야 뭐 카드가 생길 정도고 너 지금 수백만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고 제3차 세계대전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베푼 이런 나라에 와가지고 이런 거 예의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벤스가 거기에 거들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한 적 있냐? 그랬더니 많이 고맙다고 하지 않았냐? 젤렌스키 얘기했는데 이 회담에서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했냐? 심지어 너는 10월 달에는 대통령 선거할 때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할 때 펜실베이니아에서 야당 후보 선거 유세에 참여한 적도 있지 않냐? 완전 이거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실제로 참석을 했나 싶어가지고 찾아봤더니 9월 달에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탄약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 탄약 공장에 방문해가지고 젤렌스키가 정말 이런 데에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와의 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면서 감사 인사를 했는데 그때에도 공화당 사람들이 지금 젤렌스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러는 건 이거는 펜실베이니아가 경합주인데 이거는 선거운동 아니냐라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얘기를 다시 한 거죠, 벤스가. 그 얘기한 거구나. 네. 트럼프가 그러자 우리 무기 아니었으면 이 전쟁 2주 만에 끝났을 거고 휴전
이제 해라. 나는 휴전 원한다. 그랬더니 막 젤렌스키가 그게 아니지 않냐.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 좀 들어봐라. 그랬더니 트럼프가 내가 그런 게 아니지 않냐. 이게 바이든이라고 별로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한 일이다. 그랬더니 젤렌스키가 당신들의 대통령 아니었냐. 트럼프는 미안하지만 그거 오바마였고 오바마는 종이 쪼가리를 줬을 뿐이고 나는 너희한테 제블린을 줘서 탱크를 공격할 수 있게 해줬다. 더더욱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젤렌스키 그냥 나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원래는 지난주에 최승병 박사가 나와가지고 설명을 주셨는데 광물 협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히토류 절반을 기금에 출연하는 식으로 협정에 사인하려고 이제 다 협상 끝나고 그렇죠. 도장 찍으러 갔던 예, 거잖아요. 그렇죠. 젤렌스키가 근데 그런데 가버린 거네요. 가버렸는데 이제 뭐 지금 일설에는 이제 가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얘기도 있죠. 그런 얘기도 그래서 있고. 이제 나가고 나서 좀 있다가 젤렌스키가 인터뷰를 합니다. 속내를 말하는 거죠. 미국 지원 없이 러시아 막는 건 너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 이거 너무 좋지 않으니까 미국을 잃고 싶지 않다. 그런데 기자가 물어봅니다. 그럼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지금 정직하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나쁜 짓을 한 건지 모르겠다. 트럼프도 우리 편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우크라이나하고 미국이 이날은 마지막으로 이 협정을 맺으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 직전에 뉴욕타임스에서 협정 초안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사실 뭐 천연자원하고 인프라에서 창출되는 수입 50%를 미국이 통제하는 기금에 투입한다는 거였고 그 기금의 기여액이 5천억 달러에 이를 때까지 계속 우크라이나는 그 돈을 넣어준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미국이 그동안 제공했던 군사 재정 지원에 대한 대가로 이걸 체결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보장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젤렌스키가 요 기사가 나온 다음에 뭐 5천억 달러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나토에 가입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좋습니다. 지금 요약하자면 광물협정은 파토가 났는데 그거는 뭐 감정 싸움이 막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이런 거 협정 맺고 뭐 외교 잘한다고 러시아가 계속 공격하고 쳐들어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냐 뭐 이런 안보에 대한 문제 제기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러시아 쪽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박사님? 러시아 쪽에서는 지금 거의 이구동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트럼프와 크렘린은 하는 말과 스타일도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날이 또 오네요. 어떤 혹자는 마치 젤렌스키가 푸틴과 트럼프가 놓은 덫에 빠졌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덫에 빠졌다고요. SNL에서 진짜 그런 풍자를 했더라고요. SNL에서는 이제 가짜 트럼프와 가짜 벤스가 가짜 젤렌스키를 앉혀놓고 웰컴 투 더 트랩. 덫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심지어 사전에 경고를 했었죠. 긍정적인 이야기만 해라고 미국 경고를 하원 했었어요. 의원이 충고도 해줬는데 그걸 안 젤렌스키한테. 들었던 거죠. 젤렌스키가 이제 완전히 한쪽에서는 영웅이 되었고 한쪽에서는 정말 대화가 안 되는 멍청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크렘린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푸틴이 잠깐 쉴 때 대통령을 했던 메드베제프, 지금 러시아 안보에 의장을 하고 있는 메드베제프는 건방진 돼지에게 합당한 매질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엄청 비난을 하는 거군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 자리에서 너는 세계를 전쟁으로 몰고 간다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메드베제프는 젤렌스키가 제3차 세계대전으로 세계를 밀어넣고 있다. 아니 근데 그야말로 박사님, 전쟁으로 갬블링하고 있다. 사실은 근데 러시아는 그런 말을 할 것 같기는 하는 다 예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쟁하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막 비난해야죠. 근데 트럼프와 푸틴의 같은 용어를 쓴다는 거죠. 같은 용어를 쓴다. 그게 그래서 진짜 심지어는 중요하구나. 아주 모욕적인 은사랍니다. 네. 코케인을 마신 광대다. 그래서 마약 먹고 제정신 못 차리는 광대짓을 하고 왔다라고 메드베제프는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우리한테 자주 나오는 그 러시아 외무부의 마리아 자하로바는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보이시죠? 여기 나오네. 야, 트럼프가 참은 게 기적이다. 네, 주먹질을 안 한 게 정말 다르구나. 다행으로 생각해라. 라고 하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결국 젤렌스키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이죠. 젤렌스키는 푸틴도
젤렌스키는 선거를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 음. 너는 불법적인 대통령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대화의 상대가 아니야. 음. 라고 했고 이번에 트럼프와 사단이 난 다음에 트럼프도 똑같이 제가 우리의 대화 상대가 아니야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원의 대변인도 이런 표현을 하죠. 제가 생각을 안 바꾸면 잘라야 된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그럼 러시아도 얘는 허수아비니까 대화 상대가 아니야. 미국도 저렇게 나오면 잘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표현을 공공연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얘기하는 거죠. 자, 레짐 이 체인지죠. 대목이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 얘가 생각을 바꾸게 하느냐 아니면 정권 교체를 하느냐. 네. 근데 실상을 보면 당분간 정권 교체는 힘듭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이유를 잠깐 우리가 비교해서 한번 볼까요? 네네네. 지금 이제 페스코프라는 양반도 제가 평화를 원할 때까지 제를 바꾸든지 아니면 사람을 바꿔야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포지션. 근데 대통령 힘드니까. 선거를 해서 네.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느냐. 정권 교체한다는 것은 친 서방이 아니라 친 러시아 그렇죠. 쪽으로 해야지 정권 교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젤렌스키 이전에 친러시아 정부였습니까? 아니면 그 전이었나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역사를 이전에 보면? 보로셴코라는 사람은 친 유럽의 친 러시아 성향이었으나 친 유럽 성향으로 들어선 사람이고요. 네. 실제로 또 마이단 혁명 전에는 친 러시아 대통령이 있었고 마이단 혁명이 2014년도에 일어나면서 친 유럽 대통령으로 계속해서 이제 들어서게 되고 그때 크림반도 전쟁이 일어났던 건가요? 그렇죠. 2014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마이단에서 이른바 쿠데타가 일어난 거고 쿠데타 결과 이제 기존의 친러 대통령이 러시아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다시 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뽑히 그때부터 이제 친유럽 성향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젤렌스키 쪽에서는 그걸 지금 제가 혁명이라고 부르지 보여주시는 않습니까? 쿠데타가 아니고. 그 유권자 분포를 보면 네네. 그게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제가 그 드린 그래프 1994년도에 저거였군요. 친러 대통령이 그 뽑혔을 때 지금 파란색 계통이 전부 다 그냥 몰표가 친러. 저기 파란색이 친러. 그러니까 그 오른쪽. 동남쪽은 친러. 드네프르강 서쪽은 전부 다 친유럽인 거죠. 네. 근데 이때는 거의 절반 이상이 반반이네요, 친러 대통령을 찍었잖아요. 근데 크림반도 크림 사단이 난 다음에 지금 2014년 이후죠. 지금 그다음을 보시죠. 네, 다른 보시면 친러를 지지하는 성향이 동남쪽으로 확 줄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빨간색입니까? 친러가? 지금 이게 여기서는? 뭔가 하면 디모셴코라는 것과 야누코비치. 근데 야누코비치가 빨간색. 빨간색이 지날수록 친러가 되는 거죠. 이게 많이 줄은 게 보이시죠? 2010년대로 들어가면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25% 이상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그다음 표를 보시면 저기서 약간 붉은 게 25% 이상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짜 진한 부분은 지금 크림반도 보이고 뭐 돈바스 보이죠. 이게 75% 이상이 러시아어를 네이티브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숫자만큼 찍은 거예요.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러의 반군들이 있는 지역과 크림반도를 뺏긴 다음에 선거를 했을 때는 온통 초록색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러시아의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를 제외하면 친러 투표를 할 사람은 없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저 초록색이 다 말하자면 젤렌스키 찍은 사람들 그렇죠. 지역이에요? 예. 저기에 젤렌스키가 아닌 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쟁까지 난 이 상황에서는 친러 대통령이 집권하기 힘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러시아가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킬 때 전쟁 목표가 정권 교체였습니까? 아니면 돈바스 지역 정도만 이렇게 탈환하는 거였습니까? 돈바스에 있는 러시아의 주민을 지킨다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나토 가입을 포기하게 만들었는데 있죠. 그러면서 두 가지가 구체적인 게 있었죠. 첫 번째 비무장화. 네네네. 그러니까 러시아를 위협할 만큼 무장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탈나치화. 나치들이 2014년도에 마이단에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게 동부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을 학살했다. 쟤들을 쫓아내야 된다. 이게 그들 용어로 하면 특수 작전을 시작했던 이유죠. 근데 그게 정권 교체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탈나치화라는 게.
탈 나치라는 게 레지민 체인지. 예를 들면 젤렌스키 자체가 나치스트는 아닙니다. 젤렌스키가 뽑았던 몇몇 주요 강요가 나치 이른바 우리 아조프 군단 라운드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핵심은 젤렌스키를 뭐 친러 계통으로 바꾸느냐 이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네요. 네.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러 대통령이 안 나오고 친유럽 대통령이 온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생각하는 비무장화, 나토 가입 포기라는 게 나와야 되고 거기서 핵심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젤렌스키는 나토 가입하면 나는 사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미국도 나토 가입 안 된다, 유럽도 일부 중이고 나토 법에 5조에 분쟁 지역이 있는 국가는 나토 가입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토 가입하면 사임한다는 말은 사임 안 하겠다는 말하고 그런 말이네요. 근데 미국도 이제 안 된다 그러고 러시아 반대하고 유럽도 안 된다면 결국 남는 건 뭐냐? 지금 현재 쟁점은 안보 보장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지자리에서 우리 개런티 해줄 수 있냐? 광물협정 할 수 있다. 광물협정 할 수 있는데 나토 가입도 안 되면 우린 뭘로 개런티 할 거야? 라는 게 지금 핵심 쟁점이 되는 거죠. 젤렌스키가 what kind of diplomacy 무슨 외교 얘기예요? 이 얘기할 때 그 안보 보장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한바탕 싸우고 나서 트럼프가 또 오늘 아침에 속보로 나온 내용을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하겠다고 나왔는데 이러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안보 보장이라는 이 약속받으려고 했던 것이. 안보 보장이 어려워지죠, 점점.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제 그 러시아와 미국의 이해관계가 마치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이 유럽한테 굉장히 불안 요소가 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이 존재한다고 유럽에서는 항상 믿어왔었고, 그리고 유럽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여러 차례 전쟁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러다 보니까 모양새를 보면은 백악관에서 막 두들겨 맞고 온 젤렌스키를 유럽의 지도자들이 막 안아주면서 달래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 준비해온 이제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유럽에서 이 앞에 걸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계속 보니까 유럽이 뭔가 안아주고 유럽군이 창설된다고 그러면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방산주 엄청 올랐어요. 무기 잘 빨릴 거다. 그렇죠. 이런 분위기인데 이게 맞습니다. 맞아요. 유럽이 지금 우리는 역사의 갈림길에 섰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이제 우크라이나 안보를 위한 유럽 정상회의가 3월 2일에 런던에서 열렸는데 가운데 있는 사람이 런던 총리죠. 그다음에 이제 왼쪽이 프랑스 대통령이고 오른쪽이 젤렌스키인데 그 옆에 빼곡히 있는 거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있었던 그 충돌 이후에 유럽 여러 나라의 외교장관, 총리, 뭐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막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젤렌스키 지지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유럽에서는 젤렌스키를 막 끌어안아주는 그런 모양새가 연출된 거는 맞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젤렌스키는 런던에서 스타머 총리한테 이렇게 뭐 다우닝 10번가에서 아주 그냥 막 끌어안고 막 손을 들고 그런 장면 다들 보셨을 텐데 그리고 찰스 국왕도 예방해서 만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가 주도하는 평화 구상을 만들어서 미국에 제시한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스타머 총리가 얘기한 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도 지속할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평화 회담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우크라이나의 국방력을 강화할 것이고 의지의 연합, Coalition of the Willing이라는 이 파병함 포함한 어떤 구상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좀 입장이 갈리는 모양새예요. 북유럽에서는 뭐 미국 지원만 있다면 우크라이나에 안보 제공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탈리아에서는 미국 포함한 정상회의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거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는 인도주의 군사 지원 같은 건 제한이 없는데 파병은 좀 어렵다. 폴란드가 사실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이었는데 좀 약간 한 발 빼는 그런 폴란드가 모양새죠. 러시아 접경지대라서 그렇죠. 위협을 가장 많이 느껴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의지의 연합이라는 이 예전 이라크 전쟁 때를 떠올리게 하는 용어를 쓴 거에 대해서 독일하고 스페인은 또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영국, 프랑스가 주도하는 거에 대한 어떤 좀 견제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3월 6일에 지금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걸 앞두고 이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방위비를 좀 증액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군과 공군의 휴전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이걸 거부를 해서 이건 뭐 영국이 거부하고 말고 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국에서 이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3월 6일 정상회의에서 재무장 계획을 제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 중단을 지시했다는 기사까지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나온 거죠. 이제 뭐 국방장관한테 군사원조 중단 지시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건데 즉시 중단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냐?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우리 말 들을 때까지 라고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하기에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라고 하는 거 보면 우리가 보기에 우리 말 듣고 있을 때까지. 그 표현이 되게 재밌죠. 평화를 위한 성실한 의지를 가질 때까지. 네. 근데 그 성실한 의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요. 영어도 저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되나 했는데 good faith for 그렇죠. peace 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 무슨 약간 좋은 지금 이제 선한 의지 뭐 이런 지금 뜻인데 추상적이잖아. 현지에 도착하지 않은 모든 물자는 못 갑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지금 그걸 스톱시킨 거고 마지막으로 원조했던 게 12월 30날이었다고 해요. 그때는 아직 바이든이 대통령이었을 때고 미국이 원조하는 그 군사 무기 같은 게 우크라이나 전체 군사 장비 한 20%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전황에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박사님 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어쨌든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재밌는 걸 놓치고 있습니다. 뭐죠? 사실은 트럼프가 등장한 다음에도 한참 동안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는 영토를 수복하지 않는 종전은 없다를 계속 주장했었습니다. 아, 그랬죠. 네. 네. 지금 돌아가시는 거 보면 유럽도 젤렌스키도 심지어 이제 어느 누구도 빼앗긴 땅을 돌려받는다는 조건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죠. 안전 보장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게 광물 돈바스 지역 뭐 이런 부분.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를 뺏겼는데 네. 그 20%를 다시 찾는다는 게 지금까지 요지부동의 조건이었습니다. 이게 이른바 트럼프가 정신없게 만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일의 요소를 자연스럽게 자기 것으로 넘겨온 겁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의 마법 중에 하나죠. 네. 어느 누구도 이제 빼앗긴 영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전황까지 나쁘게 무기를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는 뭐냐? 무기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지. 안전 보장해 주세요. 이대로 전쟁이 끝나면 이 땅을 다 뺏기고 전쟁이 끝날 수도 있지만 쟤들이 또 침공이 오면 어떡하나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론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 원래의 바이든 정부 때 미국도 그 영토에 대해서는 입장이 좀 젤렌스키하고 같은 입장이었나요? 그렇죠. 그때는. 근데 트럼프는 그냥 영토 얘기는 그렇죠. 안 하고 그냥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명확하게 현 상황에서 종전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젤렌스키 그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말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뭐랄까? 그럼 이제 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지만 평화 협정에 다가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종전 협정?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종전할 때 제일 중요한 카드 중에 하나가 쿠르스크 지역을 뺐었고 쿠르스크 지역을 뭐 이제 절반 이상 다시 뺏겼지만 여전히 러시아가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자기 영토를 뺏긴 겁니다. 거기하고 그걸 맞교환하는 카드로 쓰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돈바스 지역하고 그래서 돈바스 일부라도 쿠르스크 지역하고 러시아는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것도 중요한 카드 중에 하나죠. 트럼프가 너 카드도 없잖아 라고 할 때 정말 카드 있다는 말 한마디도 정말 나는 카드 없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죠. 그러게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You don't have a card 그러니까 그냥 I have a card라는 말을 못 하더라고. 난 카드 놀이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했지만 카드 놀이 하는 게 아니다 하니까
너는 카드 놀이를 하는 거야. 전 세계를 그렇지, 가지고 카드 놀이를 하는 거야. 하고 갬블링 얘기했는데 뭐 3차 문제는 세계 카드 대전 놀이를 가지고. 하면서 자기 패를 다 보여줬어. 심지어 있는 패도 쓸 수 없게 돼버렸어.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쿠르스크 지역이 지금 북한군이 가 있는 데가 그건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네, 있기 뭐 때문에 여러 저는 논란이 말은 피하겠습니다. 가 예. 있다고 예. 보도되는 보도되는 지역이 쿠르스크 지역이죠. 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있고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 쪽으로 진격하겠다 하면서 뭐 대공세 펼친다고 하면서 일부 점령한 그 지역. 점령은 계속 하고 있습니까? 크루스크지에 지금 이제 한 절반 이상을 러시아한테 다시 뺏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전황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포크로스크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둘러싸고 상당한 부분의 땅을 우크라이나가 많이 뺏긴 상태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영토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전황도 아주 안 좋고 트럼프가 나타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이렇게 사달이 난 걸 보고 반응이 굉장히 예측 가능한 반응도 있고 또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될 언론에서 잘 얘기하지 않는 반응들도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러시죠. 예. 네. 일단은 제가 드린 보시면 처음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하르키우, 키예프 바로 옆에 하르키우라는 데를 뺐었다 다시 이제 다시 뺏겼잖아요. 네. 거기 이제 주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말인 거죠. 우리는 안보 보장이 없으면 절대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 부총리도 우리의 명예를 젤렌스키가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네. 이건 뭐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야권도 있습니다. 야권에서도 약간 유하게 젤렌스키가 조금만 더 외교적이었고 조금만 더 침착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합니다. 우크라이나 야당에서 네네. 조금 더 야당 변호사 중에 한 명인데 잘 좀 하지 그랬다는 얘기인데 옛날에 포로셴코라고 젤렌스키한테 대통령 선거에서 진 전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젤렌스키 욕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누구를 비판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내에 마치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그러네요. 젤렌스키를 우리 지도자로서 밀어주자라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수치를 잠깐 보실까요? 그때는 젤렌스키는 막 배우하다가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막 비웃음을 사고 코미디언 배우 그냥 코미디. 저 야당 지도자는 자기는 진짜 정치인인데 막 그런 좀 비아냥거리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대비돼요. 근데 지금 바뀌었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이렇게 사단이 난 다음에 젤렌스키에 대한 지지율이 올랐다라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뭐 28% 올랐다. 젤렌스키 지지하는 게 49%다. 그리고 사실 대통령 선거를 하면 젤렌스키를 지지하는 게 17%에서 23% 올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잠깐 이게 수치들이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생각보다 절대 지지율이 별로 안 높았네. 그러네요. 17에서 20. 근데 저 소스가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는 뭐 5%밖에 젤렌스키 지지율 5%밖에 안 된다고 그러고. 트럼프가 정말 뻥을 심하게 치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차이 나는 것만 얘기했다 뭐 이런 설도 있는데 어쨌든 그 얘기는 이거는 이제 한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그라디우스 리서치라는 데서 이런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똑같이 나옵니다. 전에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36%였습니다. 이번에 일이 쓴 다음에 44%로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국정 수행 지지도 같은 거죠, 저게. 국정 지지도가 44% 올랐다. 근데 예전에 50%가 안 되는 것도 눈여겨볼 만하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믿을 나라는 미국이 아니다. 그 다음 표를 보시죠.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는 거죠, 이제 여론이 그렇게 간 거예요. 미국 없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미국이 아니라 유럽 특히 영국을 믿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젤렌스키가 트럼프한테 차이고 바로 유럽으로 날아간 게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여론과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지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트럼프가 뻥을 친 거죠. 이 트럼프가 말한 4%는 완전히 거짓말이고 젤렌스키에 대한 지지율은 한 63%까지 갔다. 이게 대통령 선거 지지율은 아닙니다. 그냥 현재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고 지지도 실제로 그 다음 표를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지지율이 전쟁 직후에 80% 이상 거의 90% 가까이 올랐다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정권 교체 가능성 뭐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그런데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음 표를 보시죠. 젤렌스키에 대해서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오지만 여론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실제 현장에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것들이 대통령 선거 지지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보시죠. 가디언 조금 위로 올라가시죠. 위로 하시면 가디언지에서 나왔는데 이 폐허가 된 키예프의 한 광장에서 늙은 노인 연금 수혜자가 그날 밤 우리는 전쟁이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젤렌스키하고 상담을 할 때 전쟁이 끝날 거라고 믿었는데 전쟁이 안 끝나고 계속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울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다음에 영국 가디언에서 그렇게 영국 매체에서 그렇게 보도한 거죠. 그리고 또 소년에게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생각하냐? 사실 우리나라에서 젤렌스키에 대한 지지율은 이제 반으로 탁 쪼개졌다. 반반이다. 반반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영토를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아무도 믿지 않는다. 우크라이나는 좀 상심에 빠진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실제로 트럼프하고 회담하는데 되게 기대가 컸네요, 국민들이. 모두가 종전에 대한 기대가 있던 거예요. 전쟁 끝내고 이미 싶으니까. 그 다음 표를 잠깐 보시면 그래프에 어떤 영토를 그래프죠? 조금 형태를 얘기해 주시면 지금 보시면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저게 선을 좀 지금 파란색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은 전쟁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막 오르고 있네요. 초록색은 이길 때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길 때까지. 근데 이게 초록색이 점점 줄어들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가 늘어난 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상황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기든 지든 빨리 끝나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저게. 더 처절한 것은 그 다음 표입니다. 그 다음 표는 영토 안 찾아도 끝내자라는 게 이게 훨씬 많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까 질문하신 대로 갑니다. 정권 교체. 반격을 갖다 러시아에 할 때 그걸 반대했던 총사령관을 잘랐습니다. 그 총사령관 이름이 잘루즈네이라고. 이 사람의 지지율이 젤렌스키를 훨씬 능가합니다. 그 다음 표를 잠깐 그래서 보실까요? 그게 정적 제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막 그렇죠. 그랬죠. 있었던 거죠. 그 다음 저 표를 보여주신 거 바로 그리 넘어갈게요.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 지금 보여주는 거는 1차 투표에서 1차 투표는 여러 명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도 젤렌스키가 24.3%고 저 사람이 잘루준입니까? 젤렌스키 그렇죠.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젤렌스키 왼쪽에 잘루준입니다. 1차 투표에서도 잘루준이가 36.1%. 잘린 총사령관 훨씬 높게 나오네. 젤렌스키가 1차 투표에서 24.3, 1차 투표에서 잘루준이는 36.1%. 근데 2차 투표를 결선 투표를 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네요. 근데 저 사람도 총사령관이었으니까 러시아 상대로 전쟁하던 사람이 그럼 친러파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친러파는 아닙니다. 반러시아일 거고 친유럽에 가까울 거고. 그렇지만 젤렌스키가 잘못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젤렌스키는 실각 위기가 실제로 있다. 친러파로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전쟁을 이유로 합법적으로 대선을 미뤘지만 사실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미루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이제 대충 당사자들 상황을 파악했는데 지금 이렇게 여쭤보고 큰 그림을 좀 봐야 되니까 중국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거 김혜연 리더님께 좀 여쭤보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유럽의 관계 지난번 나와주셨을 때 강조해 주셨던 글로벌 사우스의 뭐라고 할까? 다자주의인가요? 이런 여러 가지 세력으로 흩어진 이 문제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이대식 박사님 정리를 쫙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봐요? 중국 전문가이시니까. 중국에서 나왔던 반응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거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라이벌이 자해 행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끼어들어야 되나요? 미국이 트럼프가 자살행위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고소하게 생각한다. 그렇죠.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중국의 태도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중립 내지는 뭐 약간 친러 성향의 중립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이제 유엔에서 안보리 그리고 총회에서 각각 결의안이 통과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준비해드린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2월 24일에 이제 두 개가 다 통과가 됐는데요. 유엔 안보리 결의안 같은 경우에는 안보리가 더 중요하죠. 미국이 제안한 거였는데 여기에 러시아 침공이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에 러시아 침공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러시아 침공이 빠진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결의안. 전쟁을 끝내는 게 중요하니까 러시아도 여기에 찬성할 수 있게 러시아가 침략해서 나쁜 짓을 했다 이런 내용을 빼고 결의안은 그냥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도록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영국하고 프랑스에서는 반대를 하고 네. 미국, 중국, 러시아는 찬성을 하는 참 미국, 중국, 러시아가 뭉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상임 국가들도 이제 한국도 지금 원래 비상임 국가 나머지 유엔 안보리는 15개국으로 구성되고 5개 상임 이사국이 있고 10개 비상임 이사국이 있는데 한국은 그러니까 비상임 이사국은 유엔 회원국들이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한국도 지금 비상임 이사국입니다. 근데 비상임 이사국들 중에서 유럽 나라들은 영국, 프랑스하고 마찬가지로 기권을 했습니다. 사실 반대 뜻을 갖고 있는데 반대하면 이게 뭐 아예 결의안이 무산돼 버리니까 영국, 프랑스가 기권하기로 했거든요. 나머지 나라들도 유럽에서는 기권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유엔 총회였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미국이 또 여기서도 총회는 더 크죠. 여기서도 러시아 침략이라는 표현을 뺀 결의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하고 유럽에서 반발을 하니까 결국 이 미국 결의안은 어떻게 그냥 없어지고 우크라이나가 제출한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반대를 했어요. 여기에는 러시아 침략이 들어갔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 결의안에 반대한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냐? 러시아, 북한 뭐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이란까지. 이란. 악의 축 플러스 미국. 악보가 된 거예요? 악쓰리에서? 뭐 많이 있었습니다. 반대 18표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반대한 나라들의 이제 그런 나라들이 있었고 와. 중국은 여기서 기권을 했습니다. 중국은 기권을 했어요 네, 또? 애매하니까. 진짜 흥미롭다. 한국 같은 경우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두 개 결의안이 지금 상충되잖아요, 사실. 이거는 러시아 침략이냐 아니냐인데 우리나라는 엄청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둘 다 찬성했습니다. 둘 다 찬성한 나라가 4개국이 있습니다. 한국, 가이아나, 소말리아, 시에라리온 이렇게 4개인데 다른 나라들 뭐 훌륭한 나라들이지만 하여간 조금 결이 많이 다른 나라들이네요. 소말리아와 리더십이 약간 이제 흔들리고 있는 그런 나라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어쨌든 아까 이제 중국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중국은 표면상으로는 중립하지만 약간 러시아에 대해서 기울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미국이 중국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얻어가는 게 너무 많지 않냐라는 비난을 했기 때문에 그걸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고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그 중국에도 수많은 이 국제 정치 그렇죠. 전문가들이 있는데 네. 그 학계에서는 약간 이제 뭐 굳이 약간 재밌게 표현을 하자면 꿀잼 뭐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막 그러니까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 하는 거죠. 여기다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너무 미국에 의존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나토처럼 성향이 명확한 집단이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나토랑 러시아 사이에서 이 중립을 포기하고 이러면은 이거는 좀 위험하다. 결국은 젤렌스키가 위험한 판단을 해서 이 꼴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이 트럼프의 정책 방식을 봤을 때 이런 거 보니까는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좀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점점 뭐 고립주의라고 하죠. 고립주의 성향을 띠고 있으니까 우리가 영내에서 또 우리가 영향력을 많이 갖춘 기타 여러 지역에서도 뭐 아시아, 아프리카가 될 텐데 그런 데서 영향력을 좀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헷갈리는 게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너무 가까워지면 중국이 본인들이 이제 G2 국가라고 생각하고 중국몽을 꾸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으면 이게 약간 불편한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거대한 체스판의 논리는 이제 그런 건데 과연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가 손잡고 중국을 때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좀 지켜보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이제 중국 사람들의 불만이기도 하고 재밌는 부분이기도 한데 젤렌스키가 영어로 바로 대답을 했잖아요. 네. 영어를
너무 잘하는 것도 영어를 잘하는 거는 외국 지도자한테 유리한 일이고 굉장히 유용한 일이긴 한데 너무 영어를 잘해서 현지에서 바로 영어로 한 건 좀 마이너스가 된 것 같다. 통역을 거쳐서 이렇게 대화를 소화하면서 이걸 회담을 진행을 했더라면 좀 낫지 않았겠냐라는 통일 지적도. 중간에 중화도 좀 시키지 않았을까. 그럼 안 그래도 생각할 시간도 주잖아요. 우리 항상 들어와서 좋은 댓글 주신 심심한 여행가님이 한참 전에 통역관을 대동해서 갔어야지. 맞습니다. 몇 초라도 벌어야지 이 얘기하지. 중국에서 맞는 이런 말씀이시죠. 이야기가 또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이 러시아 제재할 때 참여를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안 했죠. 안 했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그러면 사실은 친러에 가까운 국가라고 친러에 볼 가깝죠. 수도 네,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미국이 끼어들어가지고 친러가 되니까 본인들은 또 중립이고. 근데 뭐 그렇게 완전 뭐 중립이라고 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보리 투표에서 영국, 프랑스가 반대하고 미중러가 같이 찬성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중립이라기보다는 뭐 아주 친러에 가까운 실속파. 말을 하는 헷갈려요. 것과 실제 행동하는 것이 일치해서는 안 됩니다. 외교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언행 일치죠. 외교의 본질은 위선이다. 언행 불일치. 언행 불일치. 되는 것이고 중국은 러시아가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석유 사주고 가스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 외교의 장에서는 러시아 보고 자제해라.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종의 꽃놀이패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이기도 하죠. 경제적으로는 제재 동참 안 하고 사실상 도와주면서 또 이익도 챙기면서. 그러니까 바이든이 트럼프와 동일한 점은 미국의 국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다른 골목대장들을 약화시켜야 된다. 특히 그중에서 중국을 가장 심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일치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독일도 러시아도 약화시켜야 돼.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중국을 가장 세게 약화를 시키려면 일단은 러시아를 좀 활용해야 돼. 이른바 역키신저라는 논리들이 트럼프 집권 초기에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키신저가 살아있을 때죠. 1기 집권할 때는. 역키신저요? 예. 우리가 이제 키신저는 핑퐁 외교로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키신저에 의해서 자신 거꾸로 주면 닉슨과 중국 정부가 중공이 힘을 합쳐서 소련을 망하게 한다라는 게 키신저의 책략이었다. 지금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연화제아라고 합니다. 중국과 연결해서 제압한다. 러시아. 연화제아라고 합니다. 아관 파천할 때 아가 러시아니까. 그렇죠. 알았어. 네, 알았어. 근데 이제는 역키신저는 뭐냐? 이제는 제화. 라는 걸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트럼프가 시도하다가 실패했죠. 집권 1기 때. 근데 바이든은 그와는 달리 가치 외교를 내세우면서 러시아도 제압하고 그와 동시에 러시아와 연결된 독일 경제를 망하게 만드는 것까지 했던 거죠. 근데 그 점에서 출발은 비슷하나 해법에서 약간 달랐던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트럼프가 이번에 종전을 마무리 짓는다면 이제 세계 질서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겠죠.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키지 않았듯이 이제 미국의 우방들은 더 이상 미국을 믿을 수 없다 되는 것이고 이제 미국이 내세웠던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위선이었지만 이 가치 외교라는 것들의 허상을 다 알게 되고 모두가 이제는 실이익에 기반한 각자 도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박사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었는데요. 어쨌거나 오늘날 서유럽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2차 세계대전 뒤에 형성이 됐다가 나중에 미소냉전이 일어나면서 미국과 서유럽이 손을 잡고 이제 소련을 견제하는 형태로, 그런데 소련은 동유럽을 거치면서 이렇게 점점 자꾸 서쪽으로 서진해오는 것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세계 갈등의 그게 기본 축이 됐고, 그게 바뀌는 건가요, 이제? 굉장히 헷갈린 상황이 되는, 또 마크롱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해구산 제공해 줄 테니까 이 러시아의 핵에 같이 맞서자 그러면서 그게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아까 김혜연 리더님이 설명해 주신 거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사실 유럽 국가들이 다 다른 속셈인 것 같다. 소극적이다. 파병은 배제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 지금 겁니까? 일단은 그 미소 냉전 체제 양극 체제에서 소련이 무너지면서 일극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 일극 체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정치 체제로서의 하나의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글로벌 수직 분업 체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딱 형성이 됐던 거죠. 근데 그걸 깨는 중국이 등장했죠. 미국 중심의 글로벌 수직 분업 체계의 또 하나의 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이제 미국이 혼자서 다 먹을 수 있는 파이는 아니게 되는 네. 것은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시간이 갈수록 중국은 교육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AI에서 무슨 로보틱스까지 빠르게 미국을 네. 따라잡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랬을 때 미국에게는 이제 과거처럼 전 세계에 공공재를 뿌리면서 국력을 소진해서는 중국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내실을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내실을 다질 때 도움이 안 되는 이른바 오버스트레칭은 이제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니네들 이제 알아서 살아. 뭐 나는 내 밥그릇 지키기도 이제 바쁘게 됐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러시아 같은 경우 소련 망한 다음에는 심지어 나토에 들어가려고 했고 미국하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미국도 유럽도 러시아를 받아주지 않았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엄청난 불신이 쌓이면서 이제 우리는 받아주지 않는구나. 우리는 따로 길을 간다라는 게 푸틴이 집권 초기에는 같이 하려고 했었죠. 근데 2008년 9년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따로 가는 게 됐고 그게 결국은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는 이른바 버퍼존 에서 안보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 버퍼존에 우크라이나도 있고 벨라루스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발트 삼국도 있고 이렇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발트 삼국이 제일 지금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정리를 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종전되는 상황에서 그 질서가 어떻게 바뀔까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라면 어쨌든 유럽은 서유럽끼리 뭉치고 미국이 빠진 EU 그게 중심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가치에 의해서 뭉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유럽의 EU라고 하는 건 사실은 독일이 끌고 나갔던 겁니다. 독일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유럽은 미국으로부터 전략적 자율성을 얻기 위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그때는 독일하고 프랑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독일이 빠지고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네요. 네. 이 프랑스하고 독일 간의 오래된 갈등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간의 오래된 경쟁 이 상황에서 프랑스는 유럽에서 이른바 제1국가로 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멀어졌을 때 유럽에서 독일도 힘든 상황에서 영국과 약간의 협력을 통해서 프랑스는 최고 핵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걸 이용해서 해구산 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도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영국은 미국이 개런티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파병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영국도 사실은. 네. 네.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는 아예 안 된다고 한 거고 헝가리는 EU 가입도 안 된다. 우크라이나 다 따로 국밥입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유럽이 미국의 지원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하고 계속 지킬 수 있느냐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괜찮으시면은 네. 저기 소장님이 준비하신 슬라이드가 있는데 네. 보면서 얘기를 좀 더 이어가도 되지 네, 않을까요? 시간 조금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네, 그래서 제가 네. 슬라이드를 포기하고 지금 네, 네. 슬라이드가 많이 있는데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네. 유럽하고 러시아의 관계를 지금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네. 시간이- 그거를 간략하게. 자, 네,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러시아는 굉장히 나쁜 놈이 아니었습니다. 음. 오랫동안 유럽에게. 그런데 나폴레옹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할 때 러시아한테 1815년대에 이제 당하잖아요. 그때 유럽 전역에 나폴레옹 고의로 러시아에 대한 이른바 루스포비아를 한테 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본격적으로 심기 시작한 게 영국입니다. 나폴레옹 전쟁에서
러시아와 영국이 힘을 합쳐서 사실은 나폴레옹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은 심지어 아시아까지 포함해서 유럽에서는 영국 그리고 러시아 이 두 제국 간의 경쟁이었습니다. 이 두 제국 간의 전쟁에서 영국은 러시아를 최대한 악마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악마가 이른바 루스포비즘이라고 등장합니다. 네. 근데 이때까지도 러시아는 유럽 피를 가진 왕이 되었고 사돈 관계였고 뭐 사촌 관계고 다 그래. 영국계 빅토리아 여왕의 딸의 핏줄이 마지막 황제에 있고 막 그랬던 거죠. 그렇게 됐는데 이 와중에서 악마화 과정에서 소련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른바 냉전 체제로 되면서 소련은 정말 나쁜 나라라는 이미지인데 그러나 그 와중에도 경제적으로 독일은 러시아하고 가스관을 연결하면서 협력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까 버퍼전을 얘기한 이유는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가 모스크바를 뺏긴 게 3번 있습니다. 폴란드가 1600년 초에 폴란드가 모스크바를 침공해서 뺐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나요? 예, 예. 폴란드 정말 강대국이었죠 그때는.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를 들어왔죠. 그렇죠. 그리고 모스크바를 뺏기지 않았지만 나치 독일의 침공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오른쪽에는 우랄 산맥도 있고 뭐 춥고 북고 있고 이렇지만 왼쪽은 평야입니다. 대평양 지역에서 계속 유럽에서 강대국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를 막을 수 있는 버프존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버프존이 아까 말씀드렸던 발트산국부터 심지어 핀란드까지 쫙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아프아지아까지도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버프존을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럽과 러시아 간의 갈등이 있지만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국 체제가 무너질 때 러시아와 유럽 관계는 굉장히 좋고 특히 독일은 러시아의 에너지로 경제가 부활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어쨌든 러시아는 미국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뭔가 자기의 세력 그 버퍼존까지 확보를 해가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반면에 서유럽은 지금 제각기 계산이 다르고 뭔가 이제 서유럽의 계산이 다르면 여기서 아까 던진 질문처럼 유럽 같은 경우는 각계 분산되면서 힘이 상당히 약화됐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굉장히 재밌는 거죠. 중국이 강성하고 러시아가 중국과 가까워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잘 수행할 수 있었는데 이때 미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둘이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냐. 라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중소분쟁이 있었습니다. 네. 중국하고 소련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 그랬었죠. 그때 미국이 들어와서 중국을 떼냈던 거죠. 네.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는 역사상 최대의 밀월 관계입니다. 그러네요. 미국이 들어온다고 해서 전혀 까딱할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러시아가 중국하고만 계속 노느냐? 그게 아니라 러시아는 나름대로의 제국 세계판을 그리고 있는 건데요. 거기서 등장하는 용어가 제가 들은 것 중에 글로벌 머저리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사우스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글로벌 다수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중국,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글로벌 사우스까지 다 포함해서 비서방이 이제 글로벌 다수가 되었고 그 핵심 축 중에 하나가 러시아고 우리는 중국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심지어 북한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글로벌 다수의 핵심에 있는 거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동등하게 취급해라. 나는 중국하고도 잘 지낼 수 있고 미국도 이제 나한테 국가 간의 민주주의, 국내에만 민주주의를 얘기하지 말고 국가 간에도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고 나랑 또 이제는 협력하고 경쟁하는 관계로 가자. 그럼 너도 좋고 나도 좋다. 이른바 다극 시대의 동등한 국가 관계 속에서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다극 시대를 그리는 거군요. 미국 중심의 어떤 힘이 크지만 그 옛날 같지 않고 중국 중심의 힘이 있고 러시아 중심의 힘이 있고 또 유럽의 프랑스 중심의 어떤 영국 프랑스 중심의 힘이 있는데 이들이 협력하면서 또 어떤 때는 갈등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하지만 서로를 인정하는. 근데 무시무시한 것은 미국도 비슷한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마지막 표를 한번 보시면 미국에서 4년에 한 번씩 글로벌 트렌드라고 미국 그 의회에서 정보위에서 발표하는 뭐 16개인가 17개의 정보 기관들이 다 예를 들어서 4년에 한 번씩 만드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글로벌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게 잠깐 여기를 보시면 오른쪽
확대하면 좋겠지만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네네네. 저거는 뭐 잘 안 보이니까 네. 설명해 주시면 될 것 무슨 같아요. 말인가 저기 네. 동그라미가 4개가 가운데 네. 보이시죠? 네. 이게 뭔가 하면 세계가 지금 권력이 나눠지고 있다. 제일 왼쪽 위가 US 차이나 미국하고 중국이 갈등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 밑에도 같은 크기의 동그라미로 EU와 인도와 러시아가 있다. 네, 네.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리지널 파워들이 있다. 네. 각 지역별로 또 골목대장들이 있다. 심지어 비국가 조직도 있다.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하게 권력이 부산되는 세상이고 미국은 이 세상에 대비해야 된다. 여기서 가장 덜 손해보는 전략을 써야 된다. 라는 것을 심지어 언제부터 2009년, 2012년 저게 근데 미국 정부가 낸 거는 아니죠. 의회에서 낸 거죠. 의회에서 사실 낸, 정부 네. 산하의 여러 정부 기관들이 다 합쳐서 다 합쳐서 의견을 냈는데 심지어 힐러리 다국 체제를. 클린턴이 2009년도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국화 시대로 가고 하고 있다. 있어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도 소개해 주셨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그런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죠.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요거는 여쭤볼게요.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럴 수 없는 질문인데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답형으로요? 예. 강대국의 다극 체제가 됐어. 저는 좀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말을 예를 쓰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딱 세 가지입니다. 가치 외교 다 때려치우고 실리주의로 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제 한미 동맹이 왜 됐습니까? 미국은 중국 싫고 우리는 북한 싫었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이 정말 북한하고 미국이 중국 싫어하는 그 체제가 계속할까? 미국이 심지어 북한하고도 같이 가고 러시아하고도 같이 하고 중국하고도 같이 가는 다그 시대가 되는데 네. 우리만 같이 외교하고 우리는 북한만 말려주면 누구 편이 됩니다. 이렇게 했다가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북한도 우리한테 쓸모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판단했을 때 결론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북한을 주적으로 놓고 이렇게 하는 가치 외교보다는 북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 라는 걸 중심으로 주국가론인가요? 일종의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심지어 얘기하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북한을 싱가포르처럼 발전하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미국하고 북한하고 잘 돼가지고 네, 이런 네. 건데 이게 저는 이제 실용주의를 가야 일단 된다. 실용주의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다자주의 외교를 해야 된다. 옛날에 지금 잠깐 제가 드렸던 마지막 네. 그만 잠깐 보실까요? 지금 22분이 지나가지고 방송 시간이.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양자 나갈 것 같습니다. 외교를 하면은 네. 거기에 들어오지 않은 애들을 다 배제했을 때 네. 이익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 대신에 상황이 단순하기 때문에 복잡한 것 때문에 생기는 설명해 주시죠. 손해는 저거죠. 예, 복잡성이 주는 비용은 굉장히 낮았어요. 복잡성이 그러니까 상황이 복잡해서 비용을 많이 처리해야 되는 것은 옛날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냥 둘이서 잘하고 여기 안 들어.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하고 쫙 붙어가지고 다른 안 들어온 애들 배제하는 이익이 컸어요. 그다음에 세상 복잡하게 하는 그런 비용도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누구를 배제했을 때 이득은 점점 줄어들고 복잡한 것 때문에 생기는 손해는 점점 커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복잡하니까 이제는 복잡한 다자주의 심지어 다중주의를 가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배제했는 이득은 제로로 가고 복잡한 걸 갖다가 단순하게 만들었을 때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 지금 너무 촌철살인 많이 주시는데 언행불일치해야 된다. 복잡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게 인간사가 다 그렇게 명확한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합니다.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하다. 명확한 모호성. 실용주의와 명확한 모호성. 또 있으세요? 또 아까 세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 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로는 비대칭 그 군사력을 가져야 됩니다. 비대칭 군사. 고슴도치가 강력한 고슴도치가 돼야 됩니다. 엄청나게 우리가 이제 미국과 중국 같은 군사력을 가질 수 없으나 누군가 우리를 건들면 엄청난 피해를 보게 하는 고슴도치 군사력이 있어야 됩니다. 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건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또 하나 한국이 없으면 다 세계 경제가 안 돌아가게 만드는 필살기를 가져야 됩니다. 모두에게 필요한데 우리만 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성. 예. 거기에 지금 여야가 할 것 없이 집중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해야지 살아갈 수 있다. 그 고슴도치 전략은 핵무장입니까? 그거 말하기를 좀 간단하게 말하면 저는 핵무장은 아니고요. 이제는 재래식 전력이 핵
버금갈끔 높아졌습니다. 버금갈 우리가 정도로. NPT를 위반하는 그런 리스크까지 지면서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같이 통상으로 사는 나라가 NPT 위반하고 제재 당하면 망합니다. 그게 아니라 비핵 재래식 전략 핵은 아니지만 엄청 센 재래식 무기로 가야 한다. 가야 된다. 감사합니다. 김현희님 생각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좀- 5개 국어도 하시고 그 정책 현장에도 청와대에도 계시고 그랬는데 저는 중국 짧게 특파원도 끝내야 하시고. 됩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복잡한 상황 우리나라가 제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복잡한 외교라는 것은 우리는 해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복잡하게 하다가 혼나서 그렇습니다. 혼나서. 복잡하게 하고 있으면 자꾸 이렇게 혼내기 때문에 아, 너는 뭐냐는 질문을 계속 받는 그런 상황인데 나는 정체성이 뭐냐? 공산당이냐? 뭐 이런 그 질문. 얘기를 계속 듣죠. 좌파냐, 우파냐? 주변국에서 다행히 계속 양자역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추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좀 뭐 이번 사안을 보면서 사실 제가 국제 현안을 되게 열심히 안 보다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든 생각인데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좀 띄워주시면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젤렌스키의 백악관에서의 어떤 젤렌스키가 수모를 겪었던 이 사건을 보면서 국내 많은 분들이 본인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이걸 참 다르게 보는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평가가 여기에 반영되기도 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기도 하면서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굉장히 자국 중심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현지에서 이게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보면서 이게 계속 이렇게 저게 사실이에요? 봐야 될것 지금 같아요. 띄워져 있는데 진짜 믿기가 힘든데. 자기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게 압도적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이 온라인 여론조사라서 이게 뭐 굉장히 공신력이 있냐 없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감안을 하고 이게 이제 방송인이 만든 어떤 여론조사 사이트인데요. 젤렌스키가 그 일 있고 나서 젤렌스키가 사과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아니다라는 게 90% 가까이 나오고 그렇다는 게 12%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냐 했더니 트럼프 벤스 합치면 90%가 넘어요. 젤렌스키는 4.3% 정도밖에 안 돼서 적어도 여기에 참가했던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와 벤스의 행태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미국 사람들일 텐데.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건 조금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다. 아틀라스 인텔이라고 미국의 뭐 가장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인데 이번 전쟁의 주요 원인 제공자 누구냐라고 했더니 미국 사람들인데 80% 가까이가 러시아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젤렌스키와 푸틴의 이미지가 어떠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는 걸 비교를 했더니 젤렌스키는 절반 이상이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부정적인 답변이 뭐 없진 않지만 그래도 뭐 소수인 거고요. 푸틴에 대해서는 완전- 절대 다수가 굉장히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번 사안을 보는 시선이 어느 정도는 약간 기울어 있는 셈이죠.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두고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되게 유명하신 교수님이 SNS에 올린 글에 미국의 한 네티즌 글이라면서 트럼프가 잘했다, 뭐 젤렌스키는 이제 큰일이다, 뭐 이런 식의 포스팅을 하셨던데 미국의 한 네티즌이라면서 인용한 사람이 데이빗 섹스라고 크립토 AI 분야를 총괄을 하게 되는 아주 그죠. 네. 유명한 사람인데 네. 그런 사람은 그냥 미국 네티즌이라고 인용하면서 완전 친 트럼프의 미국 글을 네티즌이라고 쓴 인용했어요? 그분을? 네, 그 트럼프 그분이 글을 AI 쓴 크립토 건데. 짜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러기보다는 좀 이제 미국 현지에서 이게 어떤 식의 뭐 반응을 얻고 있는지를 좀 보면서 국제 현안은 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젤렌스키도 위기지만 트럼프에게도 계속해서 권력이 주어질 거라고만 볼 수는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거 약간 확대 해석하면 트럼프가 지금 구상 내지는 실행하고 있는 이 모든 국제관계 격변은 좀 가다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 뜻인가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실각한다고 생각해보면 민주당이 다시 잡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되돌리는 건가요? 다시 미중 경쟁 무슨 구도로 가고 말씀을 자유세계는 다시 연대하고 그렇게는 안 가는 거죠? 그래도 두고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깊이 있는 말씀 잘해주셔서 시간이 모자라는데 하여튼 최대한 했습니다. 네. 두 분, 김혜연 비인크립토 한국 1번 리드님, 그리고 이대식 RIO 인스티튜트 대표님 두 분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너무나 유익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후 5시 45분, 뉴스토마토의 끝장 뉴스는 매일 오후 5시 시작하니까요. 내일도 라이브로 5시에 접속하셔서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